신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트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베트남은 영어로 비엔남이라고 읽고요. 공식 명칭은 이렇게인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정식 명칭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들어가기 앞서 베트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칼국수! 칼국수요? 아, 쌀국수! 네, 베트남 쌀국수죠. 베트남 모자. 네, 우와! 쌀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우와, 가져와봤어요. 네, 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베트남 갈 거니까 그때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베트남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베트남의 언어, 베트남어가 있죠. 띠엥 니엣이라고 합니다. 네, 베트남의 총 인구 중 87%를 차지하는 킨족 모국어이자 베트남의 공용어입니다. 네,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다 베트남어를 사용해요. 베트남어는 오스트로 아시아 어족에 속합니다. 네, 다른 언어와 같이 자음과 모음이 있고요. 네, 성조가 있어서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어떤 의미로 말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베트남의 면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의 면적은요, 3,313만 4천 헥타르고 세계 66위입니다. 1,000헥타르는 10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국에 그 북한을 빼고 남한의 약 3.3배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또 특징이 뭐냐면 베트남은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나라가 이렇게 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지만 여기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의 화폐 단위가 있는데요. 베트남은 동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백동, 백만동 이렇게 사용하는데 백동은 한국 돈으로 5.66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1원짜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1,000원을 베트남 돈으로 바꿔봤는데 1,000원은 베트남에서 17,667.84동으로 약 2만 동? 네, 약 2만 동입니다. 이게 베트남 돈의 모양이에요. 보이시죠? 저 파란 색깔이요. 네. 다음에 베트남의 인구. 베트남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의 인구는 9,885만 8,950명으로 세계 16위입니다. 네. 베트남의 인구가 지금은 9,800만이지만 앞으로 엄청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베트남에 지금 개수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함께 개수해보면 1억만이 넘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개수된 사람들만 보면 이 9,800만 인구 중에서 60%가 30대 이하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수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하노이고요. 하노이는 하노이 대학이 있습니다. 하노이 대학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처럼 굉장히 베트남에서 유명한 대학교고요. 그리고 세계 그 대학교 순위에도 들어갈 만큼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하노이 대학은 베트남 최초의 대학교고 여기가 하노이입니다. 네. 아까 앞에 사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여기 앞에 모습은 거의 대한민국 부산 못지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 아까 베트남은 국가가 이렇게 길게 생겼다고 했는데 이 베트남은 길게 생겼기 때문에 기후가 굉장히 다양하고 날씨가 굉장히 달라요. 위도의 차이와 지형적 다양성으로 인해 베트남의 기후는 지역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네. 대체로 5월에서 10월이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죠.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근데 북부가 여기 하노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위에 하노이 쪽 보면은 여기는 6월에서 7월에 네, 비가 많이 오고요. 여기 그리고 하노이 아래로 중부와 남부는요 8월에서 9월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둘 다 우기예요. 남부의 평균 강수량은 2,330mm이고요. 북부 산악 지역은 약 3,000mm, 북부 평야 지역은 약 2,000mm이고 베트남은 장마 기간 동안 평균 1,500mm에서 2,000mm의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별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자, 저희 나라
네, 제가 저희 나라 강수량을 갖고 와봤는데요. 저희 나라는 1년에 여름에 그 장마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네, 총 1244.5mm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가요. 2021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트남에는 비가 많이 오죠. 그리고 베트남은 원래 날씨가 되게 온화하고 따뜻했는데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44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기에 습도까지 더해지면 불쾌지수도 굉장히 높고 막 옷이 며칠 동안 안 마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베트남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저희를 지금 이때에 보내시는 이유가 뭔지, 베트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잠깐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필리핀 모두 5% 안팎의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만 보면 중국, 인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올해 인도가 한 6% 정도, 중국이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베트남이 한 6.2%, 필리핀이 5%, 인도네시아, 또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 봉쇄로 성장률이 3% 정도에 머물렀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올해 더 좋아 보이는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성장률까지 더해 보면 어디 경제가 쑥쑥 잘하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난해 성장률과 아직 잠정치인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더해보면 역시 베트남이 13% 이상 나오죠. 필리핀도 11% 이상, 인도네시아 10%, 중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국에 놀랍게도 혼자 미친 듯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올해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아주 잠깐만 지루한 숫자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베트남의 GDP는 작년에 비해 무려 7.2%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미 3분기 GDP 증가율은 약 13.7%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보이고 있죠. 7.2? 13.7?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단순하게 연봉으로 비유해보자면 작년에 3천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 올해는 220만 원 정도를 더 벌게 됐다는 건데, 이 돈의 단위가 100조 단위로 넘어간다면 7.2%라는 숫자의 위력은 어마어마하죠.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냐고요?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은 안타깝게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22년 1.6%에 불과한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작년에는 8.1%라는 무시무시한 수치를 보였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에는 2.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 성장률도 2.8%로 지난 6월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0.1%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베트남이 뜨고 있다고 얼핏 듣긴 했는데 이렇게 비교해보니 굉장하긴 하네요. 베트남이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게 된 이유,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세계 각지 수많은 기업의 생산 거점을 자처하던 중국. 하지만 최근엔 노동자의 인건비가 높아지고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제재를 받으면서 중국은 제조업 기지로서의 매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강사 이익을 본 게 바로 베트남이죠. 삼성, LG, 인텔, 구글, 폭스콘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조금씩 철수하면서 그 대체국으로 베트남을 선택한 겁니다. 그 예시로 삼성 스마트폰의 60% 이상은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고, 2025년이면 애플 에어팟 역시 절반 이상이 베트남 공장에서 제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트남은 인건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 및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거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우호적으로 유치하는 등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선택지가 아닐 수 없죠.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총 무역 흑자는 65억 달러를 돌파했고, 특히 베트남의 최대 수입국 미국은 총 863억 달러를 지출하면서 특급 고객으로 자리매김했죠. 사회주의 국가의 VIP가 미국이라 재밌죠? 베트남의 인구는 자그마치 9,800만 명입니다. 놀라운 건 1억 명에 가까운 베트남 인구 중 60% 정도가 30대 이하라는 점이죠. 당분간 노동인구 걱정은 없겠네요. 베트남의 두터운 청년층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풍부한 노동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왕성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건 기본.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들은 온라인 시장, 프리미엄 시장 등에 재빠르게 침투하면서 새로운 소비 문화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기업들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도록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베트남의 배달 시장을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베트남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가 득세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나라라는 명성에 걸맞게 베트남의 배달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싱가포르의 온라인 쇼핑 기업 쇼피와 차량 호출 서비스 그랩, 인도네시아의 고제, 거기에 우아한 형제들까지 세계 각지의 기업이 이 블루오션에 뛰어들었고 결국 베트남 배달 시장은 2021년 8,400억 원 상당의 시장 규모를 달성하게 됐죠. 이 시장이 이토록 성장한 게 베트남의 중장년층 덕일까요? 아니 배달 음식에 푹 빠져있는 청년들 덕일까요? 베트남은 전통적인 농업 강국입니다. 특히 커피와 쌀은 세계적인 생산량을 자랑하죠. 농업이 워낙 강세이다 보니 어업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사실 베트남은 세계 4위의 수산물 생산국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은 농업, 임업, 수산업으로만 69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분야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거의 유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직 베트남의 휴먼 파워만으로 9조 8천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이 약한 시대라지만 베트남의 그것은 여전히 탄탄한 기반을 자랑하고 있네요. 자, 네, 먼저 GDP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민 총생산에서 투자 수익 가위의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제외한 지표, 경제 성장의 대외 비교했습니다. 네, 이게 GDP의 뜻이고요.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경제가 성장하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해외 문화에 좋은 점들도 있지만 해외 문화에 그런 안 좋은 점들 그리고 그런 제약된 점들이 지금 많이 베트남에 들어가고 있고 또 자본주의적인 그런 물질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 베트남 경제가 발달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급속도로 경제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불러올 수도 있는 저희 기독교인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먼저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를 다 믿지는 않고 종교 믿는 사람들을 다 여기 통계에 넣진 않았지만 국가가 이제 통계한 사람들로만 보면은 불교가 12%, 그리고 가톨릭이 7%,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주로 불교를 많이 믿고 유교 역시 베트남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유교의 그 사상을 믿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까오다이교라는 게 있는데요. 이 종교는 20세기 전반에 베트남 남부에서 일어난 신행 종교입니다. 네, 이 눈알같이 생긴 이게 까오다이교입니다. 네, 함께 이 까오다이교를 보면요. 이 까오다이교는 1927년 생지 얼마 안 됐죠. 응오민찌우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베트남 종교입니다. 이 베트남 종교는요,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을 합친 그런 짬뽕된 여러 가지 종교가 합쳐진 그런 종교입니다. 네,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보시면 그것은 곧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이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종교는 결국 처음부터 여러 가지 종교가 합쳐졌지만 이들의 목표도 결국은 시작과 목표가 이들의 목표는 결국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것, 종교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이들의 목표로 성경과는 맞지 않은, 성경과는 반대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네, 이 까오다이교의 상징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이라는 아까 그 눈알같이 생긴 그런 상이 있고요. 그런 상이 그 사람들만의 어떤 성전, 제사 드리는 곳, 그런 곳에 중앙에 있고 벽면에도 칠해져 있는 곳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 3대 성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 3인이 프랑스어로 신과 인류, 사랑과 정의라고 쓰여져 있는 그림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이 베트남 전쟁은 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과 남베트남과 정부군과 미국이 함께 싸운 전쟁입니다. 이렇게 한 팀이고 이렇게 한 팀이에요. 네, 1960년에 결성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북베트남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 정부와 이들을 지원한 미국과 벌인 전쟁입니다. 네,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월남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길게 이어졌냐면요. 한 20년 정도, 그 정도로 길게 이어졌고요. 저희가 6.25 시작한 그 해와 비슷하게 1950 몇 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대충 대략적으로 보면 1950년에서 1970년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진 않을 거지만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베트남 영혼들이 이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굉장히 깊어요. 이 베트남 민족들끼리 싸운 거고 저희도 이제 북한이랑 전쟁을 함으로써 저희 민족의 어떤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이 베트남 영혼들은 통일이 됐는데 그럼에도 그들의 그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굉장히 크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어떠한 사단이 주는 그런 공허한 감정, 슬픈 감정, 계속 그 전쟁으로 인한 고통으로 나를 억누르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감정들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 그 상처, 마음에 있는 상처 그리고 그 민족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그 아픔을 자랑하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에 있는 종교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산주의 국가지만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가 엄청 많습니다. 흔히 말해 잡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베트남에 아까 말했던 그 까오다이교가 점점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아직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여러 불교와 그리고 가톨릭 그런 종교와 같이 함께 까오다이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우상들과 그런 어떤 사상들을 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아갈 그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베트남 선교에 나아가면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우기에 나아가고요. 굉장히 요즘 베트남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그리고 원래 더운 지방인데 더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는 아까 말했듯이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도 엄청 나고요. 네, 저희 1년 동안 내릴 비가 장마 기간에 오는 거니까 그 정도면 엄청 습하고 엄청 불쾌지수가 높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쉽게 감정이 상하고 예민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자들도 우리가 무너지면 그 영혼들도 살릴 수가 없고 우리 영혼마저도 그 선교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